안녕하십니까. 기초 입문과정 하고 있고요. 계약 총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뭔지 봤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받 올해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시험에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계약의 해제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계약의 해지 중요한 제도죠. 특히 해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해제에서 핵심은요, 해제 사유하고 해제 효과입니다. 그 해제 사유하고 해제 효과는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이제 자세히 볼 거고요. 기초에서는 개념 정도를 또 확실하게 잡아봅니다. 일단 계약의 해지는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했어요. 그럼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상대방, 채권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장치, 이게 필요하죠. 그게 해제입니다. 두 번째,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돌려요. 처음부터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게 해제입니다.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해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기간을 정한 경우, 예컨대 통신사 2년 약정한 경우, 중간에 통신사를 옮겨요. 예컨대 1년 만에 다른 통신사로 옮겨요. 그럼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해야죠. 왜? 1년간 통신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았고 사용료 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행한 건 그대로 두고 장래 그만두는 거, 그걸 해지라고 합니다.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 헬스클럽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해지.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해제가 핵심입니다. 해지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될까 말까 한데요.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해제를 봅니다. 해제란 일단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해요. 그런데 계약 이후입니다. 어떤 사유가 생겨요. 이게 해제 사유예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이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기초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이라고 한다 그러죠. 소급적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이런 걸 해제를 한다. 일방적인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연히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1월 10일 날, 1월 20일 날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립니다. 을이 물어보겠죠. 왜 해제하냐? 네 맘대로. 갑이 대답합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럼 을은 그래? 라고 납득을 할까요? 뭔 개소리냐 그럴까요? 뭔 개소리냐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행위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제목을 까먹었는데 총 맞은 것처럼인가?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잖아요.
여자는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가지고 울면서 매달리잖아. 왜 헤어져야 되냐고. 일방적인 건 이렇게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없어. 없는데 꿈자리가 사나워.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봐야죠. 상대방하고. 그게 이거예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갑이 이렇게, 야, 너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꿈자리가 너무너무 사납다. 매일매일 악몽을 꾼다. 계약 해지하면 안 되겠니? 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을도 뭔 개소리냐 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맨날 악몽을 꾼다. 오케이, 없던 걸로 하자. 승낙.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소멸시킬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 이를 승낙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을 합의로 소멸시키는 것, 이게 해제 계약이 될 겁니다. 당연히 단독행위, 일방적 행위인 해제와 상대방과 합의하는 합의 해제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 구별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잘 나오나? 잘 나오죠. 어쨌든 일방적 행위인 해제와 합의 해제를 구별하자.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게 실권약관이라고 해서, 실권약관은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특약하냐? 이런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다시 말해서 해제한다 만다 말할 필요 없다. 어떤 사실이 생기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라고 특약한 경우, 즉 자동 해제 특약, 요거를 실권약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어떤 약속을 해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런 약속, 특약 가끔 하죠. 만약에 이런 특약을 해놨다. 근데 실제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든다. 그럼 이 특약대로 계약은 어떻게 된다?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권약관을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해제 일방적인 것과 합의 해제 실권약관을 좀 구별해야 돼요. 해제는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철회는 지금 뭐죠? 그다음에 해제권이 나왔습니다. 해제권이 뭐였어요? 해제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니까. 해제권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 이렇게 되겠죠. 그 해제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가? 당사자가 약속할 수 있죠. 약정해제권 이렇게 되죠. 당사자가 약속하는 걸 뭘 한다? 약정해제권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에게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이런 게 약정해제권. 반면에 법정해제권, 이 중요한데요. 법에서 해제 사유를 규정을 해놓은 게 법정해제권이에요. 법에서. 그리고 이 법정해제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와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개별적 법정해제 사유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입니다.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제 사유를 말하고요. 이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그리고 이 채무불이행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규정하고 있다. 해제사유는 약정해제사유와 법정해제사유 두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법정해제사유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와 개별적 법정해제사유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반적 법정해제사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다. 그럼 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어떤 건지 그 개념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행지체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생각합니다. 대금 미지급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지체입니다. 불능이 아니라 대금 미지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544조에서 상대방한테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고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한번 독촉하고 엔드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걸 이행 지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이행 지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것만 하는구나. 지체라는 게 뭐라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안 하는 게 지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복습하시라 했는데 복습 안 하시잖아. 그게 복습 지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체란 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한번 더 주도록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 독촉, 이행 최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반면에 불능은 매도인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자신의 중고 자동차를 팔았어요. 계약은 1월 10일 날 했는데 갑이 한 열흘 정도 자동차를 운행을 해야 돼. 그래서 계약은 1월 10일 날 했는데 1월 20일 날 자동차 넘겨주고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1월 15일 날 갑이 운행을 나갔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자동차가 대파해서 폐차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험부담하고 똑같죠.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자동차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15일 날 자동차를 폐차했으니 갑의 채무는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는데 위험부담과 다른 점이 뭐예요? 갑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그죠? 위험부담은 땅이 수용이 돼서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였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갑이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했으니까 갑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행불능이라면 이행지체와는 달리 을이 갑에게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최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동차 폐차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행지체와는 달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외에 다른 법정 해제 사유도 추가해서 볼 건데요. 그럼 법정 해제 사유들을 두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하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법정 해제 사유 두 가지 개념을 봤습니다. 자, 해제권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겠지요. 해제할지 말지는 해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고요.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이제 익숙해졌죠, 형성권. 그 다음에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당사자가 약속할 수 있죠.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혹시라도 해제권이 생기면 한 달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 이런 약속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그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보통은 안 정하죠. 우리 계약할 때 계약 해제까지 염두에 두고 해제권이 생기면 언제까지 행사한다라고 약정 안 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러면 10년입니다. 너무 길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약정을 안 했는데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요. 갑은 10년 내만 해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을에게 돈 달라고 쪼다가 을을 괴롭히다가 9년 11개월 29일쯤 해제를 해도 돼요. 이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해제권 같은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 10년일 때 상대방이 그 권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걸 또 최고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거. 최고는 두 종류라 그랬죠. 독촉하는 게 있고 이행 최고처럼 물어보는 게 있다. 그게 요거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몇 년? 10년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기간 정하지 않아서 10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갑한테 해제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그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물어봤는데 갑이 묵묵부답. 그래서 을이 통지를 받지 못했어. 답을 듣지 못했어. 그럼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지막 해제 효과를 간단히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제 효과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를 말합니다. 나중에 가면 약정 해제 효과가 있고요. 계약금 해제 효과가 있고요. 합의 해제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효과라고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를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계약은 소멸하는데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즉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미 일부나 전부를 이행을 한 상태다. 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중도금까지 준 상태다. 갑은 등기는 안 넘겼지만 인도는 해준 상태다. 물건을 건네준 상태다.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는 아직 안 넘겨줬지만 등기는 잔금 치르면 넘겨주겠다. 근데 을이 끝내 잔금을 안 치른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갑은 받은 돈 돌려줘야 되고 을은 받은 물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가 될까요? 전부 반환입니다. 왜?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은 원물 돌려줘야 되고요. 물건을 안 받았던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용했다면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돼.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또 갑은 돈 받은 게 있어. 중도금. 돈 돌려줘야 되죠. 계약금.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일단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받은 게 있다면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려야 돼요. 따라서 쉽게 생각합니다. 선악 따지지 않고 깡그리 반환. 물건뿐만 아니라 사용이익도 반환. 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 자, 이렇게 반환합니다.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갑 뚜껑 열렸죠. 손해가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팔 기회도 놓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과는 따로 뭐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해놨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외에 따로 뭐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이 된다. 이 세 가지가 계약해제, 채무 불이행하는 계약해제의 세 가지 기본적인 효과가 됩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계약의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의 발생,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럼 우리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나중에 계약금 가서도 볼 건데요. A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을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끝내 미지급을 해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여기서 요 갑은 계약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아닙니다.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갑은. 그럼 갑은 뚜껑 열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갑이 이렇게 계약금 플러스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냐. 그런 계약금 돌려받고 연락 끊고 휴대폰 바꾸고 잠수 타죠. 따라서 갑은 손해배상 받을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동시이행 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과 이자 붙여서 돌려달라. 그럼 갑은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이만큼 생겼다.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돌려줘 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졌어요. 정리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되었을 때 계약은 소급 소멸하고 그 다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라는 거. 이거를 같은 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금 왜 돌려줘야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금 돌려주는 건 원상회복이고요.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열받은 거. 이거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원상회복 의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돈이 있으면요. 돈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날부터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도록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히 계약 해제 효과를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나중에 계약금까지 붙어버리면 그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별개다 뼈대를 딱 잡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요 정도고요. 해지는 장래 소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 강론이 나오죠. 계약 강론에는 매매 계약이 있고 교환 계약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계약의 효과예요. 매매 계약의 효과, 교환 계약의 효과, 임대차 계약의 효과. 이때 그 계약의 효과라는 게 뭐냐?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의 문제예요.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겠는데 특히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를 집중해서 물어보게 돼요. 어쨌든 계약 강론에서는 핵심이 그 계약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걸 살펴보는 건데요. 기초과정에서는 개념과 그 개개의 계약의 특징 정도 그리고 어떤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인 뼈대 정도 그것만 간단히 잡겠습니다. 강론은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간단히 뼈대를 잡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